갓 태어난 아기는 백지와 같습니다. 부모가 그 안을 채워나가는 것이고요. 길자양은 학대받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인간은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듣는 투네 투니스타 366화 타락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 한 명이 비었어요. 또 비었어. 저희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국에 아주 원래 그러려고 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시국에 아주 적합한 작품을 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추천받고 네. 나중에 봐야지 해놓고서 사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보고 나니까는 너무 찰떡인데? 그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원래 저희가 이렇게 그 어떤 되도록이면 이 시성이 드러나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말자. 녹음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지금 내란 수괴의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이고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체포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들을 때는 부디 체포가 끝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 일이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저도 지금 녹음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잠깐 봤었을 때 뭐라고 해야지? 긴급 속보 같은 이런 걸 좀 뜨는 걸 봤거든요. 네. 열이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오케이.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공화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국의 조건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은 이 공화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쵸. 이게 헌법 1조 1항이에요. 첫 번째 조항이에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이에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럼 헌법 1조 1항부터 아웃이야. 그냥 법을 안 지킨 거죠. 근데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을 안 지킨 거야. 가장 큰 법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란죄가 왜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사형밖에 없냐라고 네. 얘기를 해보면 공화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그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국이 시민에게 내릴 수 있는 제일 큰 형벌이 그거예요. 네. 근데 사형은 왜 제가 반대론자냐면 공화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거예요. 사형을 한다는 건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주권자를 네.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거거든, 죽음으로. 시민이 아니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도 결국은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 네. 그러니까 그 시민이 아니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공화국이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게 사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사형에. 인권이고 다 맞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국의 건국 이념이 맞지 않아. 사형제도는. 그래서 반대하거든요. 근데 여적죄라는 것도 있어요. 전 그건 처음 들어봐요. 여적죄가 뭐냐?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법도 있어요? 네. 그건 사형밖에 없어요. 너는 공화국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슬퍼지지? 예. 그러니까 공화국이 더 이상 헌법으로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사형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으면 무섭겠죠. 그렇죠. 무섭죠. 하지만 시민이라면 나와서 처벌받아야지. 그죠? 그렇죠. 한국은 20몇 년째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사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화국이 필살기를 써야 한다면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작품을 할 거냐? 타락도시라는 작품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카카오툰에서 연재를 한 작품이고요. 이제 재작년이군요. 그렇죠. 재작년에 SF 어워드에서 출판 만화 웹툰 부분에서 우수상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당시 대상은 후궁공략에 받았고요. 그리고 우수상이 무리의 우리가 받은 해였어요. 그래서 70화로 완결되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셔서 보시면 아무리 천천히 보셔도 한 2-3시간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스르륵 넘긴다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보시면 더 걸리시겠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웹툰 보시는 속도로는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어떤 작품인가요? 과학자였던 김용배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해 바다에서 고물 같은 걸 죽어요. 근데 그 고물을 알고 보니까 지금은 없는 과거의 과학기술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을 병기로 만드는 물건인 파츠라는 고물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다양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5개의 소형 프로토타입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일단 인간한테 장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써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세뇌해서 병기로 키운 후 대정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대정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 소년병들을 이제 대정회의 사냥개라고 이제 칭하기 시작했고요. 그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이제 사냥개들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김용배라는 사람은 보스가 되어서 서울을 먹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사냥개 중 한 명인 길자라는 주인공이 아니 분명 쟤들은 나보다 약한데 왜 내가 쟤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이 통제를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권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박살내버립니다. 그 박살낸 조직에서는 이제 그럼 파츠라도 내놔라고 김용배가 말하지만은 그건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잖아. 어림도 없지 하면서 쌩까고 나가버리죠. 왜냐면 5대 보구니까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일본 그 신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곡과 후사나기의 검과 뭐 이런 것처럼 그 5대 보구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버리면 버려도 문제지만 적한테 넘겨주는 건 더 문제잖아. 그렇죠. 본인들도 괴멸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길자라는 친구는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잠깐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개쎄잖아. 그쵸, 내가 그쵸. 쟤네랑 왜 내 말을 왜 들어야 되지? 라는 것만으로 그냥 그 마음을 먹자마자 깨 부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센 거임. 맞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좋게 표현을 보면 세뇌를 시켜서 아이들을 써서 세뇌를 시켜서 사냥개라고 부르면서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사를 치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파츠도 다 없어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던 김용배라는 인물이 이제 나라의 거물들이 모여있는 사교회 클랜이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클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파츠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며 이제 사냥개들과 전면전을 시작하게 되죠. 네, 이게 왜 제가 이번 이 시국에 다루기 좋은 것이라고 말을 했냐? 이 시국뿐만 아니라 대략 한 1906년이나 7년 정도에도 다루기 좋았을 것 같아요. 1906년.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클랜의 도움을 청하고 이거 있잖아요. 네. 1900년대가 아니구나. 1890년대겠네요. 그때가 뭐가 있었죠? 동학농민혁명이요. 단박에 이해됐어요. 네. 이 사교회 클랜에다가 도움을 청하면 해외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종 실록을 보시면 고종이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느냐? 청나라한테 군대를 빌려라. 이게 맞나? 그러니까 내 대신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임금님이 돌았나? 라면서 막 이렇게 안 됩니다. 전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랬더니 야 군대 빌려오는 거는 청나라도 영국 군대 빌렸어. 진짜요? 왜? 우리도 빌려달라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근데 어이없네. 청나라가 영국 군대를 빌린 게 아니에요. 아편 전쟁에서 개 털려가지고 영국 군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럼 찾아오면 용배 씨는 파츠를 찾아오면 내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일단 급한 불 끝부터 끄자인 거죠. 그 불을 누가 냈는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줄거리 요약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정말 공화주의는 위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소년병들을 길러내잖아요. 네. 소년병을 기르는 거는 지금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전쟁 범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 범죄의 희생양인 아이들을 길러내놓고서 이 소년병을 사냥개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사람 아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텐츠들을 읽을 때 이런 류의 컨텐츠를 읽을 때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사람이고 누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다뤄지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이냐. 그걸 정한 게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네. 심인성 아니고 시민. 네. 시민이 누구냐. 주권자거든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왜 해외에 가면 영주권이랑 시민권이 다르잖아요. 네. 영주권은 비자갱신 안 해도 되는 권리예요. 오. 시민권은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인 거예요. 아, 그렇게 나눠지는 네. 거네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 그 지방선거 있죠. 네. 지방선거는 외국인한테도 투표권이 나옵니다. 오. 왜냐하면 내 지역이니까. 아, 어쨌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국회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와. 신기하죠. 저는 둘 다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오. 그 국회는 나라잖아요. 네네. 내셔널 어셈블리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권자들만 투표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못 해요. 그럼 영주권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영주권은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외에서 네. 지방선거가 가능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요. 한국은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일정 조건 이상을 넘어가면 일정 일수 이상을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청장 뽑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의 행정을 위한 거니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신기하네. 왜 사냥개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네네. 이름으로 안 부르거든요. 아, 맞아요. 번호로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격 훈련을 하면 왜 이름으로 안 부르는가?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올빼미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공익이라. 저도 유격은 안 해봤어요. 저도 한 개만 2번 했지.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247번이요. 247번 올빼미라고 하면 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저도 유격 훈련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사냥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해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해외에 도움을 청했다.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재미도 있다. 그냥 속국이 되겠다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우리 좋은 거 있는데 구해서 나한테 다시 주면 도와줄게. 뭘? 어쩔 건데 네가 다 가져가면 그죠? 그쵸. 이게 이제 주권자들이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저는 무기를 그러니까 군비를 증강시키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모순된 생각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론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한번 소개해보죠. 네. 일단 주인공인 길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대정회에서 자란 소년병인 사냥개 중 한 명입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들의 상황이 부조리한 상황임을 깨닫고 센에서 벗어나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후에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념인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개념과 다 있지 않나. 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어쨌든 밥은 먹을 수 있고 네. 내가 잘 곳 고민 안 해도 되고. 그쵸.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쵸. 너희들은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런 심정으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쇠뇌에서 벗어난 반복도 전투가 끝난 후에 이제 모두 본인들이 약하다라는 생각 계속 가지다 보니까는 좀 사람을 좀 깔보기 시작합니다. 저 말랑한 머리는 뭐 한 큐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탈출한 후에 이제 다른 사냥개들과 같이 다니다가 아까 저희가 클랜의 도움으로 인해서 클랜에게 요청을 했다고 해야겠죠? 대정회가. 그 요청으로 인해서 길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어디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친구들이 죽었을 수도 있으니 내가 보스 용배 씨를 이제 죽이러 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인물입니다. 안 되겠다. 쟤는 답이 없다. 그렇죠. 이게 동료들을 죽였다고 인지를 하고 나서 이성을 잃고 뛰쳐드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성을 잃은 게 아니라 되게 냉정하게 복수를 계획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복잡한 인물이다 길자는. 그리고 김 박사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대정회라는 곳의 부회장이고요. 이 세뇌의 행정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자기가 세뇌를 한 사람이고 조직의 부회장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조직폭력배 수준이잖아요.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 이 양아치들 수준인데 거기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약간
자기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긴 하지만 범죄자가 맞긴 맞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온정주의적인 면모가 있기도 합니다. 아, 이게 애들이 소년병이 사냥개들이 돌아왔을 때 김 박사다 맛있는 거 줘 하면은 들어가 있어라 부회장실 가 있어라 맛있는 거 줄게 이러고 있고 길자가 다쳐서 오면은 아프면 말을 해라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면서 애들을 봐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인 거죠. 나쁜 놈이에요. 본인이 죄책감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명분을 찾고 싶어 해요. 지금 그 체포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해 첫날에 사람들한테 편지 썼잖아요. 아 진짜요? 네. 저 그거 못 봤어요. 레전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네. 진짜 그런 것처럼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와 그 시민적 사고의 시작점이 나도 틀릴 수 있다를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이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무너진 다음에 인간성을 지키고 싶어 함과 동시에 나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저들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 나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이 양면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용배. 자, 용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파츠를 발견하고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대정예를 만든 조직의 보스입니다. 근데 처음 파츠를 발견할 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라면서 되게 비장한 표정을 보여줘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상 거진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세력을 점차 넓혀가던 중에 이제 길자에 의해서 본부에 큰 타격을 입고 클랜의 도움을 요청하는 인물입니다. 이후도 이제 좀 용배에게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거는 작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네. 용배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봉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 대봉이라는 친구는 강남이 여기서 부자만 사는 동네예요. 그니까요. 근데 이 강남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땅 밑으로 되게 깊게 그 땅굴 같은 게 파져 있어요. 그걸 들쥐굴이라고 부르는데 이 들쥐굴에서 온 대정의 말단 출신입니다. 네. 들쥐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기도 완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슬럼과 같은 곳이에요. 그 오물들이 이제 내려오는 네. 것들의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죽고 나가는 그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장기와 근육이 죽은 그 몸에서 뭐라 그래야 돼? 떨어져 있어도 48시간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렇죠. 물약을 본인한테 주입을 해서 자기 몸을 직접 쏩니다. 그 다음에 48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생선 대가리를 버릴 때 거기에 섞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옷을 살짝 들면서 그 바늘 자국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저 어린 나이에 저 고통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파츠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아시겠죠. 깡이 되게 좋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거의. 살인강급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길자나 김 박사를 같은 대정의 사람이라서 도우려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린 강남으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서 강남? 난 안 가. 가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강남을 가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겠다는 게 아니야. 다 부셔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죠. 네. 나도 도와줄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짝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반짝이는 클랜 의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을 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가면 뒤에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보이는데 가면으로 모든 얼굴이 다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최종 보스의 모습이 분위기가 확 나요. 사람들이 이 클랜 의장이 하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저 평범한 여성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싸우는 것도 보면은 파츠를 착용한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총을 맞으면 안 아파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요. 또 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움직이는 건 좀 이상해. 맞아요.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클랜 의장에 대한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라. 중요하죠. 네, 중요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70화 정도로 짧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세뇌당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어요. 어찌됐든 이야기의 시작은 길자나 다른 아이들, 사냥개들에 대한 세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네이버 웹툰에서 사형집행관이라는 지금 작품이 연재 중이거든요. 거기서도 빌런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뇌를 당해서 빌런으로 자라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히어로들이 그곳을 일망타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세뇌당한 아이들은 정말 배운 게 없잖아요. 오프닝 때도 제가 연기한 거긴 하지만은 배운 게 없으면 당연히 다시 올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회에 녹아들도록 다시 교육하려면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렇다면은 길자는 뭐지? 얘도 세뇌를 당해서 피를 그렇게 손에 많이 묻혔는데 얘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인물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모습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방금 말했던 사형집행관이라는 작품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다양한 인물들 중에 이제 에바초이라는 인물의 비서가 길자한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한마디를 해줘요. 물론 김 박사가 계속 더 이상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돼라는 말도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길자한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정우님의 고민에서 빠져있는 게 이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우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배운 게 없어. 근데 어른인 경우엔 똑같이 말할 수 경우에. 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 그럴 수도 없겠네요. 그죠?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어른이 똑같은 지금 길자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집행관의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고. 네. 아이들이 빠져 있어요. 아이들은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그래야 되냐. 사실 저는 좀 보면서 그 생각까지는 갔었어요. 뭐냐면 아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올바르게 교화를 시켜야 되나? 까지로 좀 저는 생각을 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여기서 또 충돌되는 건 하나예요. 그래도 네가 벌인 죄는 사라지지 않아. 라는 말이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경조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공화국들의 법에는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게 되게 나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왜 죄를 깎아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은 처벌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이유가 뭐냐? 거기가 처벌 시설이 아니에요. 교정 시설이에요. 그렇죠. 교정본부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서 나와서 교화시켜서 나와서 우리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 교정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왜 필요하냐?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어른이 되었어도 이렇게 세뇌를 통해서 학습된 것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지를 시키고 네.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고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아까 말했던 사형집행관에서는 죽여버리잖아요. 그 비용을 들이기 싫어서. 맞아요. 속 시원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길자한테 말해주는 건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잘못했어. 왜 잘못이냐? 잘못된 걸 네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가 한 행동이 잘못이야.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단순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했으니까 넌 벌 받으면 너는 이제 인생 조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제도고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제 잘못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죽으면 나의 잘못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네요. 히틀러가 자살하면 나치들은 왜 처벌하는데? 그죠? 그렇죠. 네. 잘못을 한 건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거에서 그 책에서 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게 11월 맞아요? 3일 밤에 우리 봤잖아요.
군인들이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쵸. 그런 명령은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잘못을 했지. 잘못을 했죠. 어. 어쨌든 그 명령에 따랐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빡센 게 뭔지 아세요? 그 우리 지금 되게 익숙해진 말 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와 네. 그리고 부하 수행한 자.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란죄에는 부하 수행한 자는 보통은 이하의 징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네. 근데 내란과 관련된 죄는 5년 이상, 7년 이상 최하만 정해놨어. 진짜 빡센 죄예요. 왜 이렇게 빡세게 처벌을 해놨냐? 국가가 이렇게 빡세게 처벌을 해놓은 이유는 국가가 우리의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따라서는 안 돼라는 걸 군대에서도 가르쳐요. 사실 저도 배웠어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배워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은 네가 그런 상황이라서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네가 잘못한 건 맞아.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정우님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길래 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무조건 좋아하길래 아니야.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 돼. 그게 내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 안 한 것도 죄예요. 그쵸. 처음에 생각 없이 사람들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그건 아이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지. 아동들에 대한 범죄는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왜냐? 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어요. 그쵸. 아예 뭐 배운 게 없는 백지 상태니까요. 네. 아니 저항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힘을 쥐어주는 게 이 파츠 수술인 치수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머리가 좀 빨리 큰 길자 같은 아이가 나오는 거죠. 쟤네 나보다 약한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힘 자체로만 보는 거니까요. 나보다 약한데? 내가 왜 쟤네 말을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그쵸. 근데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건 그거는 진짜 폭력이죠. 그죠? 네. 그래도 되니까 하는 게 폭력이거든요.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더 강한 폭력으로 보복을 한 거잖아 지금. 그쵸. 이 복잡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길자 역시 피해자다. 이게 피해의 복잡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좋은 예시이기도 해요. 길자는 피해자예요. 맞아요. 동시에 압도적인 가해자이기도 해요. 이거 부정을 못 하겠어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고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없는 셈 칠 거냐, 가해를 없는 셈 칠 거냐, 아니면 둘 다 긍정할 거냐, 둘 다 부정할 거냐. 이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철학인 거고. 이거 답이 없는 이야기네요. 답이 있습니다. 답은 있나요? 네. 답이 있습니다. 피해도 긍정하고 가해도 긍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 수많은 갈등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그럴 리 없어에서 시작해요. 와 머리 지금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요. 길자가 보여준 그 모습에서 내가 그럴 리 없어보다는 이미 본인이 잘못한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더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길자는 주인공인 거예요. 완성형 캐릭터야. 스스로 고민을 찾는 사람이죠. 멋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죠.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세상한테 받은 게 없고 나는 세상에 피해만 봤다고 했을 때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게 피해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죠, 그거는. 그렇게까지 야.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다양한 사건들도 많은데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네, 약자이고 싶어 해요.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약자가 강자한테 대항하는 건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좋은 교보제가 또 있어요. 그 용산에 계신 그분의 변호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대통령이어서 사회적 강자여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캬. 장난. 이딴 말이 나오는 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고민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용배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틀릴 리 없어. 용배의 마인드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네요. 그걸 전쟁 범죄로까지 이어간다면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세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크게 봐서 저한테 있어서 크게 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통제까지 좀 본 게 아닐까 싶어요. 통제도 어찌 보면은 통제? 미디어의 통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 사는 시민들에 대한 통제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길자가 후반부에 좀 각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카메라맨을 한 명 붙잡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부터 진실을 말할 테니 날 찍어줘 라고 말을 해요. 널 죽이지 않을 테니 그냥 찍어만 달라 해서 방송국은 카메라만이 찍어준 거를 보고 이거 당장 송출해 하고 방송을 송출했더니 정부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야, 다 끌어내, 빨리 제압해. 도끼로 문을 부숴서도 너무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말하려는데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말하기 힘들죠. 그죠? 네, 돌아와서 그래서 그 통제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막 아나운서가 머리끄댕이가 잡혀가면서 소리도 질러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통제에 익숙해져서 세뇌가 된 게 아닐까? 거기 사는 사람들 어른들마저 세뇌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세뇌라기보다는 비겁한 거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냥 누가 승자인지, 그러니까 그 주권자라고 부르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주권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권자 할 수 있는 일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더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차원이고, 그래요? 주권자 집단이 할 수 있는 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권자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외 상태를 규정하는 거예요. 예외 상태를 규정한다는 건 어떤 거죠? 평시와 평시가 아닌 때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주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2월 3일 밤에 아무도 안 나왔어. 네. 계엄을 선포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주권자들이 생각했다. 그랬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하지만 달려나갔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땀태령에서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들의 우금치다라는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 그럼 거기는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외 상태. 여기선 그래서는 안 돼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주권자예요. 전농도 많이 싸워본 곳이고, 네. 전몽준 투쟁단은 이번에 2번째로 조직된 거거든요. 네네. 이 전농이 전국 농민총련연합회가 많이 싸워봤어요. 그리고 이 정도 진압하고 대치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가 협상하고 한두 대 정도 올라가는 거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른 데서는 뚫고 올라왔어요. 2016년에는 뚫고 올라갔어요. 트랙터가 존내 세거든. 힘이 세죠. 그냥 뒤집으면 뒤집혀요. 버스, 일반 버스는. 근데 그래서 차별을 여러 개로 쳤던 거예요, 경찰이. 일부러 그렇게 친 거예요? 네, 오래 걸리라고. 그리고 그거 하면 그 시간 끌리는 동안 사진 찍기 예쁘게 나오니까. 그쵸. 뚫을 테면 뚫어봐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앉아버린 거야. 차 빼라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라고 주권자들이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경찰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외 상태니까 지금 이 상황은 너희들이 길을 막은 건 우리가 판단하기에 예외 상태야. 평시가 아니야. 너네 우리를 공격하면 전쟁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권력 남용이죠. 그죠? 그럼 과잉 진압이고 권력 남용이잖아요. 권력 남용은 좀 다른 죄긴 한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차 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밀지 않았어. 저는 그날 거기 남태령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버스 밀리면 밀리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차벽을 밀어봤던 세대거든요. 버스 왜 이렇게 얼기설기됐지? 이거 밀면 밀리는데? 트랙터 나갈 정도로 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네. 진짜로 어렵지 않아. 농담이 아니고. 생각보다 그게 좀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 타는 그냥 일반 대형 버스 그런 크기예요. 시내버스 크기예요. 근데 그게 강화 버스가 있고 일반 버스가 있어요. 네네. 강화 버스는 옆에 이렇게 다리가 나와서 지탱을 해요. 이건 못 밀어. 근데 일반 버스는 그냥 밀면 밀려요. 그쵸. 그거는 네. 밀 수 있죠. 네, 밀려요 그냥.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이 V자 모양을 네. 왜 그 내려오는 길 내리막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뾰족한 V자로 그 오르막을 향해서 뾰족하게 세워놨으면 못 밀어요 이거는. 밀면은 차끼리 맞물리거든. 근데 역 V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잘 밀려 이거는. 허술하긴 한데. 그래서 매우 허술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100% 밀 수 있다. 이거 이겼다 하면서 올라갔거든. 근데 아무도 밀 생각이 없어. 야. 거기서 밀자고 못해요. 그쵸. 나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동참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화합의 장을 보여줬거든요. 농민들의 싸움이 뭔지 몰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경찰 너희들은 밥 먹지 마라. 이런 발언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멋있다. 니네 쌀밥에 고깃국 먹냐? 니네 부끄럽지도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막으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이 예외 상태를 규정하는 게 주권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네. 아나운서가 끌려나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규정한 거예요.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말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 나겠지. 난리 나죠. 뒤졌지 그냥. 그쵸.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12월 7일 날 네. 첫 번째 탄핵 투표가 있을 때 그때 여의도에 있었는데 나 진짜로 무서웠거든. 뭐가 무서웠냐면 이거 투표 성립 안 되면 사람들이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 국회 무너지는 거 보나 내가 지금 오늘?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죽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국회 담을 넘으시더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다들 화가 엄청나게 나 있었어. 맞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니네 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거기 장례가 아니지. 거기서 이제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네. 박민준 님이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도 다음을 기약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다들 약속했다는 듯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앞으로 대한민국에 시민의식이 낮다라는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여의도에 묶어놔야 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네. 그걸 막아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이미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태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으로는 적합하죠. 그래서 이게 전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져서 보이면서 다시 봤잖아요. 저를 이거를. 제가 그냥 아무런 그 포스트 비포 계엄 상태에서 봤을 때는 네. 그냥 그럴싸해였거든요. 근데 계엄 이후에 보니까 다르게 읽혀요.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막아냈거든. 맞아요. 예를 들어 계엄이 성공했을 때의 뉴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뉴스가 나왔을지. 우리 이거 녹음 못해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도 언론사야. 그치. 예를 들어 저도 잡혀갔을 수 있어요. 출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막았잖아요. 네. 제가 12월 4일 날 쓴 기사가 뭔지 아세요? 12월 5일 날 썼다. 12월 5일에 쓴 기사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위헌 위법 계엄 때문에 웹툰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기사를 썼어요. 잡혀갔겠지. 그쵸. 그런 거예요. 일상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상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지. 법과 제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선. 그냥 뭐 정부한테 개기지 말자. 그죠. 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거야. 다르게 읽히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작품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 너무했네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에 그게 있었잖아요. 왜 이 세상은 이토록 폭력적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가. 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폭력성과 아름다움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모두 사람에 의한 것일 때도 가능해요. 그게. 근데
너무 폭력이 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포기하게 돼요. 여기에 나오는 시민들처럼. 생존이 우선이 되죠.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그게 더 훨씬 더 통제하기 쉽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음.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거는. 양쪽 다. 그죠? 마른 눈물만 흐릅니다. 예, 약간 그 아저씨가 되고 나서 저 요즘에 그 다시 만나는 세상 노래만 들려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을 하는지. 물론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남태령에서 되게 추웠거든요. 밤을 새면서 발언을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서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자신의 약자성을 가감없이 드러낼 때. 어떤 분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성소수자고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거기서 와 하면서 소리를 막 해주는 거야. 네. 그걸 보면서 약간 우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를 건너왔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전과는 어제까지의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지. 말하자면 승리의 경험이 없는 거죠. 패배만이 쌓여왔던 거지. 근데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보잖아요. 패배의 연속이에요. 87년 이전까지. 심지어 87년 한순간 이기고 나서도 계속 패배했었어. 근데 포기를 안 해요. 계속 싸웠죠. 네.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 아닐 거라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이렇잖아. 저도 내가 아는 한국인들은. 물론 계엄 이후의 한국인들. 네. 저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화의 본질은 폭력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제가 화를 통제하고 싶어 했고 나의 동력이 분노인 걸 깨닫고 나서도 이걸 통제하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분노할 수도 있구나를 처음으로 배운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우주인 거지. 또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분노도 그냥 단순한 폭력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폭력으로서의 분노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폭력적이지 않게 되죠. 순응하게 되죠. 이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게 대정의 감옥은 괴멸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막 쟤들이 우리 막 돈 다 뺏어갔다 하면서 쟤들은 다 잡아야 된다. 대정의 그 문신만 보이면 다 잡았잖아요. 그 엄석대가 탄핵당한 다음에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분노가 폭력이 된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제 폭력의 본질이죠. 폭력의 본질이 그래도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없을 때 하는 거는 폭력이 아니고 저항이거든요. 네. 그 되게 유명해진 짤 있잖아요. 로크 오빠 나 이제 절대 있잖아 저항권. 네.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어요. 시민에겐.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권리를 포기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르잖아요. 저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라고. 맞아요. 네. 다른 권력을 찾는 거죠. 전 그건 되게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한테 너한테 총 들이대면 너 똑같이 말하나 한번 보자. 못할 거예요, 저도. 그쵸. 어쨌든 우리도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꼈으면 당연히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화 열사들이 되게 위대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동시에 그 민주화 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짐도 있어요. 어떤 짐이죠? 과도 있어요. 누군가를 죽였다. 아니요. 이런 민주화 열사, 우리나라의 민주화 열사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가 열사. 있어요. 뭐냐?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과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겠으니까 미치겠는 거거든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고 나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중첩될 수 있다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가면 이제 분열로 갑니다. 자아분열의 시대로 가요. 내가 나쁜가 좋은가를 분간할 수 없다. 나는 좋기만 할 거야.
우기게 돼요. 아, 그럼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극단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길자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어쨌든 주인공이기 때문에 길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길자가 사람을 죽일 때는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뭐 저 정도쯤이야. 뭐 저 사람 뭐 나보다 약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건 거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인간이 존중받을 때 네. 타인을 살피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병기로서 취급당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 이게 그 혐오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무시했지만 나중에 이제 길자가 복수를 다짐했을 때 길자에게 오히려 복수를 하려고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길자가 난리를 칠 때 너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라고 하면서 이제 복수를 다짐한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사실 청소년 대표 태권도 선수였죠. 근데 얘와 싸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길자는 나는 내 자유를 원해서 이렇게 싸운 거다라고 하지만 이 여자의 아이한테서는 네가 아무리 네가 자유를 원해서 싸웠긴 했지만은 결국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길자는 방황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게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왔던 건가? 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이미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근데 그렇다면은 요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가지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길자를 그렇게 좋게 보진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었으니까 뭐야 얘 이러면서 그랬는데 주인공이지만 나쁜 놈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절에 이 작품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피카레스크 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피카레스크가 뭐냐면 주인공이 나쁜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놈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뭐지 이거 싶었는데 처음에 영길이가 이제 길자를 구할 때 길자를 기절시키고 본인이 이제 미끼가 되죠. 그때부터 살짝 동요가 돼요. 결국 그래도 니들은 동료였구나. 이러면서 살짝 동화가 돼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청소년 대표 태권도 선수와의 대결에서 길자가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가지면서도 내가 얘를 왜 죽여야 되지?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죽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 이상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싶으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전개의 속도로는 안 맞는 작품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안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 전체 내내 동안 주인공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말로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저 같은 오타쿠들은 이런 작품 보면 미치는 거지. 제가 재밌다고 했잖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개 재밌지. 저 보면서 길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 이거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영화도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 되게 스타일리시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얘 길자의 이 변화 과정을 보면서 얘 앞으로 정말 많이 아프겠다. 마음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자각하고 나서는 진짜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길자가 이제 본인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파츠를 빼앗으려거나 아니면 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길자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길자가 거기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화 만에 길자가 이제 천천히 변하는 모습들을 납득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인간이 나보다 약한데 였잖아요. 근데 거의 후반부에 가면은 길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냥개가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대정예였던 사람 한 명을 죽이는데 그 표정을 보면은 눈물이 고여 있어요. 미안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길자가 변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인 병기, 그러니까 무기로서 K2 소총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예. 마지막에는 사형집행인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벌하기 위한 방법이 너희들의 죽음밖에 없어. 그게 참 미안하다. 애석하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나가라 하고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 해바라기에서
형은 나가 있어. 넌 나가 있어. 형은 나가 있어. 고맙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너희들은 죽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어. 중요 임무 종사자긴 하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길자의 변화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드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걸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고민을 시켜야 돼. 쉽지 않아요. 주인공을 고뇌에 빠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고뇌를 전염시켜야 돼요. 아, 그래야 이게 주인공이 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보는 사람이 전염이 돼야지 이제 또 같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읽는 사람도 힘들고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 힘들어요. 근데 그런 작품을 읽을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이게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그 쾌감으로 바뀝니다. 와. 저는 그러니까 다음 웹툰이라고 할게요. 네. 카카오 웹툰의 전신. 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지. 하지만 가치 있지. 즐거웠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작품들. 와, 맞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었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게 제발 이 작품 홍보 좀 해달라. 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네. 제가 그 세민님이랑 정우님한테 가끔씩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취향이 메이저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 근데 웹툰이스타를 들을 정도로 깊게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정말로. 진짜 잘 만든 작품입니다. 웰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K2 소총의 마음은 없지. 없죠. 이젠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마음이. 무슨 영물도 아니고. 내가 썼던 744720 총본 기억하고 있네.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 총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나한테 말을 걸어서 재민아 지금 쏘면 만발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였던 거야 길자는. 말하자면 도구로서 사람 죽이는 도구로서 행동을 하다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처벌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뭘까? 내 생각엔 그건 죽음밖에 없어. 근데 미안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이 변화 과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 작품을 보면. 그니까죠. 네.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 전투를 할 때 저는 말한 이 뭐랄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또는 사람은 변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원래는 사람이 안 변한다 쪽이었잖아요. 저번 방송에도 한번 네. 이야기하긴 했었죠. 네. 나이를 들면서 사람은 변하긴 한다. 아주 어렵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주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변화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거의 나를 부정하면서 변해가야 돼요. 이게 사실 길자뿐만 아니라 그 길자를 도와줬던 김 박사나 아니면 대봉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은 계속 속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일을 버리겠다. 그죠? 그게 교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어. 잘못을 저지르면 평생 동안 죄인처럼 죄인이지. 근데 일상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들을 법한 이야기네요. 너가 평생 동안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죄를 지는 사람한테 너가 살면서 계속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 라는 멘트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이미 익숙한 것 같아요. 뭔가 죄를 저질렀으면은 당신이 그거를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돼가 아니라 계속 고통받고 살아야지 너가 이 죄를 감내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아주 강한 처벌을 원하고요. 반대쪽은 아주 약한 처벌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서 가운데서 이제 그 균형을 잡는 게 법이어야 하는데 아까 사람들은 약자가 되고 싶었나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그 위치에 서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 포지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강한 처벌을 외치게 돼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를 상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해자가 될 리가 없거든.
제가 그래서 엄벌주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엄벌주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교화를 도와주지 않아요. 범죄를 숨기고 은닉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키우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처벌이 아주 약한 분야도 있어요. 네. 더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 외투 같은 거.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하드 카피만 있던 시절에 네. 생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를 이 판사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문화재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도 일반 대중한테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야. 네. 이런 어떤 문화재체가 일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법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뭐 6번의 종신형 뭐 이런 거 내리지 않냐, 1000년형 뭐 이런 거 내리지 않냐. 미국과 우리나라 법 체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이 차이인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아휴 하면서 그냥 안 듣고 가요. 너무 답답한 거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다음을 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마치 잘못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나는 잘못될 수 없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네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평론가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논하려면 네. 이제 대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현실의 대선 말고 네. 대통령 선거. 이 작품에서도 사실 대통령 선거가 나오죠. 그것도 40년 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계엄령이 어디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었죠? 1949년부터 87년까지. 그렇게 길게 했다고요? 네. 38년 동안 계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그러게요. 와,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인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40년이었던 거야. 그쵸. 네. 가장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로 4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부가 다시 재건되는 순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됐네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의회에서 헌법을 재헌의회를 만들고 네. 헌법을 다시 만들고 헌법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공화국 우리 외교를 하잖아요. 네네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도 초에 외교를 할 때 이 나라가 주권 국익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 나라에 헌법이 있냐 없냐예요. 그걸로 구분을 해요? 그게 이 나라가 문명화 되었냐 아니냐를 나누는 척도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으로 네. 보는 거네요. 그래서 재헌의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고 네. 이 헌법을 추인한 다음에 그 재헌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서 의회를 선거로 투표를 하고 의회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 의회가 정한 대통령 선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맞춰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헌의회와 재헌절에 있잖아요, 우리. 네네. 이 재헌의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그 재헌의회가 헌법 만들고 땅땅땅 한 다음에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네, 그때 이제 의회에서 같이 뽑고 이 선거를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 4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절차대로 대한민국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면 네.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째서죠? 프랑스 왕 목을 땄다 그랬잖아요. 네. 왕 목을 따고서 다시 세운 게 나폴레옹 황제였어요. 영국도 왕의 목을 땄어요. 네. 그리고 왕정복구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입헌군주제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1600년대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고종이 죽은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1운동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쳤어요. 진짜 대단하다. 미친 나라예요. 와. 그리고 단 한 번도 왕정복구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왕이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왕정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굳이 필요가 없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종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왕이 죽고 나서 슬퍼했어요. 슬퍼하고 나서 이제 조선은 끝났다고 선언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 전통을 가진 3.1운동이 먼저 나와요. 3.1운동과 4.19 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18도 넣자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신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날 12월 3일날 뛰어간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계엄? 뒤지고 싶냐? 너 뭐 되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 인터뷰 중에 어떤 시민 여성분이 한 분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총을 들고 있어, 뭘 하고 있어, 뭘 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계엄을 내렸다고 화를 내잖아요. 그 모습 같아요. 그날 저희 회식했어요. 반국가 세력이야, 거의. 저는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만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105년째 1919년 3월 1일이 3.1절이니까 네네. 105년째 왕이 없는 나라인데 왕을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나라예요.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물론 나폴레옹 죽은 다음에 프랑스는 공화국이 됐죠. 근데 어쨌든 이래 황제 뽑았잖아. 그쵸. 한 번은 돌아갔잖아. 우리는 안 돌아갔어, 한 번도. 맞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냐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왕정을 평화롭게 끄는 나라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무섭지 않아요? 대한민국 진짜 무서운 나라 아니야? 와 진짜 무섭다. 네, 와, 근데 이게 네. 이 작품에서 대통령 선거가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의회가 없잖아요. 네. 견제 세력이 없어요. 권력을 혼자 잡아먹을 수 네. 있는 거네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부도 없고요. 사법부도 없고. 근데 행정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독재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길자가 둘에게 부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길자를 좀 도와준 사람 중에 에바초이라는 사람과 조수정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에바초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클랜의 이제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장사치예요. 근데 그런데도 길자의 모습을 보고 감화돼가지고 길자를 도와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수정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됐어. 학생 때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서 친구들과 이 세계를 바꾸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혁명가 스타일이죠. 그렇죠. 혁명가의 두뇌. 그렇죠. 그 두 사람에게 이제 각자에게 서로가 둘이 함께 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남기죠. 일단 마지막 장면에서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1번과 2번이 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그 독재나 아니면은 권력을 혼자 가지는 것보다 둘이 서로 도와서 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미 경험을 했으니? 아니 그냥 한국인이라서. 뭔가 배운 적은 없으니까 모르죠, 삼권 분립을. 네. 근데 뭔가 혼자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위해서 둘의 권력을 나누자. 뭔가 그 유신이라는 게 있었던 것만 같은 그 DNA에 박혀 있는 그게 있었던 거 아닐까. 농담입니다. 농담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긴 할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긴 할 겁니다. 저는 사실 한 사람한테 몰빵한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둘의 이제 자라온 환경이나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가 도와서 더 나은 들쥐굴 같은 게 없어지는, 그리고 그 좀 살짝 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이 둘에게 서로 협력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그 로마 공화정 같은 거예요. 호민관. 네. 호민관과 네. 그리고 원로원과 네. 이렇게 서로 견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호민관은 한 명이 아니거든요. 몇 명이죠? 그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한 명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3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원의원에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맞춰서 호민관이 되어라. 나는 원로원을 하겠다는 아니었을까. 뭐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뭐랄까 그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고려에는 왕이 있고 도당이 있었어요. 도당.
네. 도당이라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의회 같은 거예요. 귀족 의회.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을 견제하는 그 귀족들의 그 의회가 세네트 상원, 평민들의 의회가 하원.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 하원제가 있는 거예요. 양원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없죠. 왜냐? 양반을 다 뒤졌으니까. 그렇죠. 왕도 뒤졌으니까. 그렇죠. 다 이제 평등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양원제로 했을 때의 좋은 점이 있고, 네. 우리처럼 단원제로 했을 때 좋은 점이 있고, 양쪽 다 장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 빼놓고 권력을 이렇게 한 부대에 담아놓으면 안 된다. 한 명이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건 왕조 시대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왕조 시대에도 왕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특히 조선은 더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네. 실록 보면 일단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에 고려 실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쟁 때 불타가지고 없어졌지. 하나밖에 안 해놨어요. 고려 때 그렇게 불타서 없어지는 걸 보고 조선인들이 어떻게 했냐? 5개로 백업해놨어. 와, 똑똑한데요? 그래서 임진왜란때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사해서 5개로 백업해놨어. 와, 외장하드가. 네. 이렇게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그거 실력의 존재 자체가 왕의 과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왕은 못 봐요 그거. 왕족은 못 봐요. 와, 그 왕족을 못 읽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문제를 다시. 후대를 위해 남겨놓는 후대를 위해. 개쩔죠. 실록을 볼라 그랬던 왕이 누구냐? 연산군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폭군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군이죠. 네. 부정할 수 없는 폭군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연산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인데 개놈들아 이씨. 저 최근에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왕인데 개놈들아. 왜? 근데 그런 정도였는데 아마 길자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자기가 힘을 가져봤잖아요. 그렇죠. 힘을 가져봤으니까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두 명한테 나눠서 그냥 같이 해야 돼. 근데 하필이면 대통령을 먼저 해서 대선을 먼저 해서 골치가 아프다. 뭐 일단 이야기 끝났지만은 잘 하겠죠. 저는 작가님이 시즌2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2 돌아오면 좋겠네요. 진짜 돌아오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지. 하지만 길자 말고 다른 애가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길자가 죽은 다음이겠지. 그죠. 왜냐면 길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얘네 둘이 못 싸워요. 그쵸. 길자가 죽고 난 다음이면 이제 권력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제 압도적인 무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봉탁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삼국지에서. 그죠? 여포가 난리 났죠. 네, 그죠. 네. 여포가 날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각종 그 간신배들이 날뛰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쵸.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 시즌2 나와도 재밌겠네요. 네, 전 나오면 좋겠어요. 너무 일단 저희가 크게 말은 안 했지만 그림이 미쳤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면서 아키라 좀 많이 생각났었어요. 신인 작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첫 작품이세요. 진짜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검색해도 안 나왔던 거구나.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그 한예종 교수님이랑 청강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거기 나왔죠. 아는 사람이죠. 둘 다 모르신대. 진짜요? 네. 대체 어디서 나오신 거지?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충격적이죠. 네. 오래오래 작품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너무 귀합니다, 진짜. 작품 하다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댓글 쓰시더라고요. 늦었을 때는. 근데 다 댓글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작가님은 늦으셨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야기가 너무 탄탄하니까 작가님 건강을 우선 생각해 주세요. 작품만 그냥 오래오래 잘 마무리해 주시고 좋은 작품 더 내주세요. 진짜 그 마인드가 그냥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인? 이거는 무서운 거죠. 근데 20대 초반일까? 아닌 것 같다. 연륜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저는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런 작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많이 느끼실 거예요. 타락도시라는 작품이고요. 네. 올해 첫 정주행 웹툰으로 좀 적합하다. 전 지금이 딱 진짜 시기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 적절하다. 여러분의 분노도 한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개엄으로부터. 그러면 화가 약간 가라앉을 때쯤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것으로 아주 좋다. 개놈의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아, 좋은 장작이죠. 아주 좋은 장작이 될 수 있다. 네. 시기 적절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님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오늘 녹음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녹음할 때 하기 전에 뭔 이야기하지? 그 생각이 좀 컸었어요. 작품을 보면서도 그랬고. 근데 다 보고 나서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방송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일단 이 작품을 보는 게 좀 급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민이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좀 대립을 해서 보니까는 이거는 소장을 해놓길 잘했다.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도 재밌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리 먼저 여기까지 들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듣고 나서 볼 때와 그리고 보고 나서 들을 때 감각이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정우님은 지금 보고 나서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시잖아요. 그럼 또 다를 거예요. 아주 뜯어먹을 게 많은 작품이다. 흐뭇한 작품입니다. 저는 반대로 재민님께서 오늘 방송 어떠셨는가가 궁금해요. 저는 다시 봤잖아요. 다시 쭉 보면서 이런 작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 처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가까이 있었을 때 몰랐지 않은. 아니지. 아닌가? 멀리 있었을 때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보여. 그쵸. 그게 맞죠. 어쩌면 우리가 타락도시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웃기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웃기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제 더 이상 재미로 볼 수 없는 거야. 너무 보면서 섬뜩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스타일리시한 작화와 액션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다시 보면서 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위대한가. 물론 최고의 제도는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철인 정치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시스템이 가장 위대한 것 같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증명하는 게 한국인이어서 항상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문명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과대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기술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는 말.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인간 밖의 것으로 책임을 빼놓는 식으로 발전해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철학적인 논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증적인 거거든요. 되게 우리 실존에 관한 문제기도 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겨울이면.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알려드리자면 전태 의료재단에서 지금 병원을 설립하려고 시민분들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단위로 이제 기부를 받고 있는데 10만 원만 후원을 하셔도 일단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그리고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웹툰니스타가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이거 인증샷 찍으러 갈 거임. 근데 여러분 인증샷을 저희가 찍으러 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서 이게 100%를 채워야 돼요. 맞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 새겨진 병원이 있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갚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군데 좀 후원하기도 하기도 했고 이번 겨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래서 그런 누가 웹툰이라는 컨텐츠가 한없이 가볍기만 한 컨텐츠라고 말한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작품들 중에 하나 타락도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